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시간을 내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동화가 아닙니다. 마법도 기적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한 어머니의, 한 노인의, 그리고 딸을 너무 믿어버린 한 여성의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조금 슬픈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군가를 탓하기 위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누군가에게, 아마 당신에게, 아니면 어딘가의 어머니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친절이 반드시 보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을 위해 조금이라도 남겨두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조금이라도 들어주신다면 이 몇 분 동안 제발 저와 함께 앉아주세요. 이야기는 눈물에 젖은 한 통의 전화와 서류에 남지 않은 어떤 빚으로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김분자입니다. 77세입니다. 인생을 돌아봐도 대단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의 작은 방에서 검소하게 살고 스마트폰도 없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지 않고 겨울에는 낡은 담요를 한 장 더 덮어 추위를 견딥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사람에게 성실하면 언젠가 그것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라고. 남편을 잃은 지 10년 이상 주 또 혼자 살았습니다. 연금은 한 달에 120만 원. 사치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행도 가지 않고 외식도 하지 않고 커피숍의 커피조차 제게는 너무 비싼 사치품이었습니다. 만약의 경우 딸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며 꾸준히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대는 유일한 딸 영미. 전화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눈물 섞인 채로 울렸습니다. 엄마, 이제 안 될지도 몰라. 이번 달 돈이 어떻게든 부족해서 이대로라면 가족 모두 길바닥에 나앉게 돼.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영미의 가정이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몇 달 전부터 무직, 두 손자는 아직 학생입니다.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캐물으면 딸이 창피를 당할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 제 안에서 확실했던 것은 딸이 엄마라고 울며 부른 그 순간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낡은 코트를 걸치고 새벽에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금고를 열고 10수년간 모아온 전 재산 총 3억 원을 꺼냈습니다.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모든 금액을 영미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창구의 여성이 조금 놀란 듯이 말했습니다. 이 금액이라면 차용증 등을 준비하시는 게 안심될 텐데 괜찮으신가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딸을 믿으니까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이걸로 딸이 다시 일어서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직장에 복귀해서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된다면, 엄마 고마워 라고 웃는 얼굴로 안아주는 날이 온다면 그걸로 좋다. 돌려줄 수 있으면 돌려주면 기쁘다. 하지만 돌려오지 않아도 상관없다. 무사하고 행복하게 있어주면 그걸로 좋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 번도 독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조금만 언젠가 고마워 라고 말해주는 날이 올 것을 은밀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초겨울 오후, 저는 영미의 집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용기를 내어 겨우 마음을 먹고 조용히 이렇게 꺼냈습니다. 영미야, 그 돈 이야기인데
시간 있을 대로 좋으니까 상환 계획 같은 거 조금이라도 알려줄 수 있으면. 급하지 않으니까. 그 순간 영미의 움직임이 순간 멈췄습니다. 저를 보려 하지 않고 응도 알았어도 말하지 않고 그 애의 입에서 한마디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그냥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서 접시를 떨어뜨릴 만큼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엄마 행세 하지 마.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말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조차 모릅니다. 다만 가슴속을 누군가 꽉 쥔 듯한 그런 아픔만 남았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엄마 행세, 그게 3억 원의 가치였을까요? 그게 딸을 믿어버린 어머니에 대한 대가였을까요? 저는 얼굴을 돌리고 가볍게 기침을 했습니다. 조금 목이 마른 것뿐. 그런 척하면서 사실은 흘러넘칠 듯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딸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대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무언으로 그 발소리만이 제 마음에 울렸습니다. 차갑고 건조하고 어딘가 가시가 있는 그 발소리는 마치 제 자존심을 짓밟는 듯 됐습니다. 손이 아니라 말로 저는 맞은 것입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와 회색으로 물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살며시 불었습니다. 저는 양손을 세게 쥐고 어떻게든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마음속은 텅 비어 있고 그리고 서서히 아픔이 퍼졌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모든 것을 맡긴 상대에게 아무렇지 않게 무시당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가장 괴로운 것은 그 상대가 자신이 가장 소중히 키운 자식이었을 때입니다. 그 말 이후 그 정도 가지고 엄마 행세 하지 마. 제 안에서 무언가가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고요한 눈밭을 걷는 도중에 갑자기 등을 밀려 차가운 깊은 구멍에 떨어진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그 목소리의 주인이 제 팔 안에서 키운 딸, 열이 난 밤, 여러 번 등을 문질러준 그 작은 영미였다는 현실이 제게는 무엇보다 아팠습니다. 그날을 경계로 누구도 제게 직접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의 공기는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해도 밖에서 먹고 왔어 라고 해서 손을 대지 않고 목욕탕에 물을 받으면 곧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밤에는 물을 너무 쓰지 마. 가스비가 꽤 올랐어.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살며시 심호흡을 하고 침대 옆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돈을 건네준 지 3고 5일째. 오늘 전기가스 사용량에 대해 말들음. 집안이 조금씩 하지만 확실히 타인의 집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영미의 엄마였던 저는 더 이상 거기 없습니다. 옛날에 할머니 이야기해 라고 웃으며 다가오던 손자 민준도 이제는 제가 다가가면 태블릿을 조용히 닫고 엄마 가슴에 파묻힐 뿐. 가슴이 꽉 아팠습니다. 어느 오후 제가 빨래를 개고 있을 때 부엌 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영미의 작은 목소리가 친구를 향해 들려왔습니다. 3억 원쯤으로 가족을 구한 기분이래. 은혜를 베푸는 척이라고 할까. 요즘은 발소리까지 살금살금해서 마치 유령 같아. 그럴 거면 계단에서 넘어진 척해서 우리한테 간호시키려는 거 아냐? 그리고 그 친구의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모든 노인들이 그래. 불쌍해라고 말하고 싶어. 우리 엄마도 같아. 저는 아래 십수를 가볍게 물었습니다. 손이 작게 떨리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가슴에 손을 대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안심할 수 있는 장소라고 믿었던 작은 방으로. 서랍을 열고 낡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소중히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건네준 그날, 저는 은행에 송금 명세서를 프린트하고 아직 떨리는 손가락으로 고마워라고 써진 딸의 메시지를 지금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후 그 차가운 말, 그 정도 가지고 엄마 행세 하지 마라고 영미가 말한 날, 그 부엌에서의 대화, 저는 모든 것을 녹음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저는 그날부터 딸의 변화를 조용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선의 차가움, 말을 걸 때의 어조,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저를 배제하려는 듯한 세세한 말의 끝자락까지. 어느 밤이었습니다. 거실 앞을 지나갈 때 영미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엄마 오래 사네. 그 나이 먹었는데 아직. 그 다음 말은 분명히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의 소리가 바늘처럼 가슴에 꽂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저는 더 이상 그 애의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는구나라고. 하지만 저는 살아있습니다. 아직 제정신이고 의식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듯한 말로 제 존엄을 묻히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저는 역 앞의 작은 전자제품 가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기서 알람시계에 숨길 수 있는 타입의 소형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점원이 용돈은요? 라고 물었고 저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억을 남기고 싶어요. 누가 저를 사랑하고 그리고 누가 저를 잊으려 했는지 그 기록으로. 그 이후 제 침실은 그냥 쉬는 장소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제가 조용히 관찰하고 그리고 제 인생을 다시 쓰기 시작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존재는 차가운 말을 용서할 수도 있고 무시하는 시선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집에서 퍼져가는 어둠에 그냥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그 밤의 일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특별한 밤은 아니었습니다. 바람도 없고 비도 내리지 않는 고요한 밤. 저는 방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주방에서 영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엄마, 허브티 끓여줄까? 마시면 잠이 잘 올 거야. 놀랐습니다. 요즘 딸에게서 배려의 말을 듣는 일 등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변하려는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고마워. 연하게 해줄래? 이 책 조금만 더 읽으면 끝나니까. 몇 분 후 영미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컵을 테이블에 살짝 놓두며 드물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마셔. 캐모마일과 감초 넣어봤어. 릴렉스 할 수 있을 거야. 저는 감사히 받았습니다. 아주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친절을 줏도 기다렸습니다. 비록 너무 늦었다 해도 딸 안에 아직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남아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한 모금 또 한 모금 차를 천천히 입에 가져갔습니다. 조금 쓰고 하지만 부드러운 향기가 나서 그 밤은 아무 일도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눈을 뜰 때 이미 커튼 틈으로 아침 해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목은 바짝 말라 시야도 흐릿했습니다. 언제 잠든 건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때 몸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재빨리 옷장의 모서리를 잡았지만 쿵 하는 소리가 고요 속에 울렸습니다. 저는 넘어졌습니다. 저린 듯한 감각, 무릎의 아픔, 베인 피부에서 서서히 피가 스며 나왔습니다. 왼발은 저려서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민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당황하지도 초조해하지도 않고 그냥 잠시 저를 내려다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넘어진 거잖아. 늙은이 주제에 서성대니까 그래. 저는 필사적으로 난간을 잡고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민은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주방에는 그 애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쪽을 한번 힐끔 보고 곧바로 등을 돌렸습니다. 민주는 게임에 열중해서 이쪽을 보는 것조차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지켜주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그냥 평온을 어지럽히는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그 밤, 가족 모두가 잠든 후 저는 혼자 방구석에서 무릎을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붕대를 감은 발, 쑤시는 무릎. 하지만 가장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넘어진 게 아닙니다. 저는 의심해 버렸습니다. 그때의 영미의 눈. 내민 차에 부자연스러운 쓴맛, 캐모마일과 감초뿐일 텐데 이상하게 혀에 남는 뒷맛. 저는 책상 위에 알람 시계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네, 거기에는 몇 달 전에 숨긴 소형 카메라가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어젯밤 시간대의 영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빛이 된 것은 확실한 진실이었습니다. 영미가 작은 봉지에서 정제 같은 것을 꺼내 막 물을 끓인 컵에 그걸 재빨리 떨어뜨리는 모습.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 일도 없던 약물을 붓고 천천히 저어 제 방으로 가져가는. 그리고 제가 방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 계단 앞에서 뒤에서 제 어깨에 살짝 손을 더하는. 그 순간 저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저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여러 번 재생 버튼을 누르고 되감고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빛이 된 것은 분명한 화면, 밝기도 각도도 충분, 변명할 여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3개의 USB에 저장했습니다. 하나는 은행의 대여금괴, 하나는 부산에 있는 제 친구이자 개인 변호사에게 속달로 보냄.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들고 다니는 핸드백 안에. 저는 경찰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짓을 이라고도 묻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바로 반성해 주길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더 이상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딸, 그 어둠을 무서워해서 치마 끝을 꽉 쥐던 그 어린 손. 이제는 그 딸이 저를 어둠 속으로 밀어버리려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숨을 쉬고 푸르게 변한 무릎에 살짝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누군가에게 지켜달 필요는 없어. 자신의 몸은 스스로 지킨다. 늦기 전에. 다음 날 아침. 새벽 공기는 차가워서 정원의 울타리는 희미하게 흰 안개에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이번에는 스스로 선택한 차십. 정제도 불신도 섞이지 않은 그냥 녹차. 쓴맛이 있고 맑고 직선적인 맛. 테이블 위에는 며칠에 걸쳐 준비한 서류 더미. 영미에게 송금한 금액의 명세. 주방에서의 녹음. 그리고 카메라 영상의 선명한 프린트. 저는 그것들을 정중히 한 장씩 확인하며 갈색 봉투에 넣고 봉하고 마지막에 빨간 밀랍을 살짝 눌렀습니다.
저는 그 소장 서명까지 여러 번 마음속으로 갈등을 반복했습니다. 딸을 법정에 세우는 것이 무서웠던 게 아닙니다. 아직 어딘가 용서할 이유를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밤이 될 때마다 멍든 무릎에 손을 더할 때, 파자마 주머니에 든 USB를 문득 볼 때, 저는 떠올려 버립니다. 비록 상대가 자신의 어머니라 해도 누구에게도 사람을 상처 입힐 권리는 없다라고. 저는 그 밤에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관찰하고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품으려 했습니다. 영미가 단 한마디라도 사과해 주지 않을까. 저를 보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후모 영미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지고 오히려 도발하는 듯한 표정을 보이는 날도 있었습니다. 식탁에서는 제게 등을 돌리고 남편과 아이에게만 웃는 얼굴을 보이는 저는 완전히 타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먼저 간결한 보고서를 한 장 썼습니다. 첨부한 것은 3억 원의 송금 기록, 주방에서의 모욕적인 발언의 녹음, 그리고 약을 녹쥐고 계단에서 저를 밀어버리는 일련의 영상 캡처, 모든 것을 3부씩 인쇄하고 서명하고 번호를 매겼습니다. 물론 영미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서 동네 우체국으로 향하고 다른 노인분들과 같이 조용히 줄을 서서 3통의 속달을 보냈습니다. 하나는 가정법원으로, 하나는 부산의 사설 변호사로, 하나는 영미의 계좌가 있는 은행으로. 각각 두꺼운 봉투에 넣고 붉은 봉인을 찍어. 그리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4일 후 폭풍은 바로 이 집 안에서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쾅하고 세게 열린 문, 신발 소리가 바닥을 두드리는 듯 울리는 가운데 저는 빨래를 개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거기에 영미가 종이 더미를 손에 들고 소리치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새빨갛게 물들고 눈은 분노로 흔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짓이야? 소송이라니 제정신 아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살짝 침대에 놓았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이름 모를 슬픔을 가슴에 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건 너야. 엄마는 제대로 기억해. 누가 차에 약을 넣었는지도. 영미는 분명히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꾸며대듯 반박했습니다. 수면 보조제야. 엄마, 나이 들었으니까 조금 잠이 잘 들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서랍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영미가 약을 컵에 떨어뜨리고 계단에서 제 어깨에 손을 더하는 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딸 앞에 놓았습니다. 보통 어머니라면 그날 목숨을 잃었을지도 몰라. 영미의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엄마, 진심으로 나를 감옥에 넣을 생각이야. 가족의 치욕이 될 텐데.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치욕스러운 건 엄마가 아니야. 나는 3억 원 때문에 소송한 게 아니야. 살아있는 증거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더 이상 짓밟히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그때 남편 태식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대화의 모든 것을 들은 듯 됐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단 4글자. 하지만 그 말은 집안의 공기를 순간 바꿀 만큼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피곤했습니다. 영미는 아무 말 없이 2층으로 달려 올라가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그 밤 가족이 식탁을 둘러싸는 일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은행으로부터 통지를 받았습니다. 영미의 계좌는 법원 명령으로 동결된 것입니다. 같은 날 영미의 변호사로부터 화해 제안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오해로 인한 오해, 형사 사건화 회피를 희망, 그런 문면이 차가운 글자로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접고 책상 위에 있던 낡은 액자 옆에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5살 무렵의 영미가 찍혀 있었습니다. 유치원 앞에서 제 손을 잡고 초봉으로 산 테디베어를 소중히 안고 있던 딸. 그때 그 애는 확실히 엄마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엄마는 그냥 소장상의 직함에 불과합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지붕을 스치는 초겨울 바람이 멀리서 불어왔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딸과의 관계는 그 밤부터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침묵했다면 상처받는 것은 저뿐만이 아닙니다. 같이 버려진 어머니들, 늙은 이들이 또 한 명 목소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어머니로서, 한 인간으로서. 재판날은 4월 중순에 조금 쌀쌀한 아침에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대기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그 밤에 영상이 든 USB. 그것은 말로는 전할 수 없는, 하지만 변명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법정은 작고 간소한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것은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는 하나의 상처 같은 장소였습니다. 설마 자신이 딸의 동반자가 아니라 원고로서 이 장소에 설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 아침 하늘은 회색. 어젯밤 비가 아직 돌길에 남아 발밑을 차갑게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지금까지 딸에게 짓밟힌 어머니로서의 자부심을 자신의 발로 밟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학생 시절 동급생이자 지금은 변호사로서 저를 지지해주는 안민호 씨가 있어 주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제가 과거 교단에 섰던 것을 기억해주는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쓸모없는 노인이라고 딸에게 말당한 제가 아니라 사람을 키운 교육자로서 봐주는 사람입니다. 법정의 맞은편, 한 줄의 책상을 사이에 둔 자리에 앉아있던 것은 영미, 제 딸. 과거 공무원의 적은 급여로 우유를 사고 낡은 신발을 몇 년이나 신으며 밤중까지 종이학을 접어 장학금을 기원했던 그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제 눈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정리하고 수트의 깃을 바로잡고 마루대 재판받는 현실에서 눈을 피하는 듯 남편 옆에서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정.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민호 씨가 한 글자 한 글자 정중히 읽는 설명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김분자 씨 77세, 12년 전에 퇴직하고 연금으로 사는 지극히 평범한 고령자입니다. 그녀는 올해 3월 6일 오랜 세월 모은 3억 원을 유일한 딸인 피고 이영미 씨의 계좌에 서면상의 계약 없이 송금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어머니로서의 애정입니다. 안민호 씨는 은행에 거래 명세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송금처 이영미. 모든 것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저는 살짝 얼굴을 들어 딸의 모습을 봤습니다. 영미는 입술을 깨물고 시선을 피한 채였습니다. 이어 녹음 음성의 재생, 집안에 숨긴 레코더에 남아있던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늙은이 주제에 좋은 어머니 행세.
겨우 3억으로 무슨 척이야. 병원 보내서 치매가 돼주면 편할 텐데. 그 말이 법정의 벽에 부딪혀 튕겨 나오며 제 가슴을 여러 번 두드리는 듯했습니다. 뒤에서 방청석에 누군가가 한숨을 쉬는 것이 들렸습니다. 재판관, 중년의 여성분이 천천히 영미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눈으로 묻는 듯이 당신에게 아직 변명이 있나요? 라고. 하지만 증거는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안민호 씨는 증거 테이블로 향하고 USB를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원고가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에 중상을 입은 밤의 영상을 재생하겠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크린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모두가 봤습니다. 영미가 작은 봉지를 열고 안에서 수상한 정제를 꺼내 김 빠진 컵 안에 넣는, 스푼으로 빙글빙글 저으며 그걸 쟁반에 올려 제 방으로 향하는, 웃는 얼굴을 지으며 엄마 따뜻할 때 마셔 라고 말하며, 그리고 몇 분 후 그녀는 계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방에서 나온 그 순간 영미는 살짝 뒤에서 어깨에 손을 더했습니다. 저는 균형을 잃고 몸이 공중에 뜬 듯 느껴져 손오마마 계단을. 저는 떨어진 것입니다. 영상은 제가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게 된 순간에서 멈췄습니다. 그 자리에 공기가 딱 얼어붙었습니다.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변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마음이 아직 사랑해온 딸을 잃는 아픔에 익숙하지 않은 탓이었습니다. 저는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푼의 배상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지켜봐 주길 바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영미 쪽을 돌아봤습니다. 마루대 이것이 마지막이 될 듯 제대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숫도 생각했어. 너는 인생이 마지막에 준 선물이라고. 하지만 그날 네가 끓여준 허브티를 마시고 계단에서 떨어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 그 선물이 언제부터인가 칼날로 바뀌었구나 라고. 손등에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바닥에 그냥 살짝 스며들게 했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다. 그 증거로서. 살아있으니까 본래라면 어머니가 절대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말을 저는 했습니다. 제 딸은 친어머니를 은혜를 모르는 도구로 침식하려 했습니다. 재판관이 무언가를 메모에 적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제게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질문도 없었습니다. 이미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할 만큼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 자체가 드러나 있었으니까. 저는 자리에 돌아갔습니다. 법정의 틈새 바람이 스윽 불어오고 영미의 짧은 한숨이 귀에 닿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과거 제 무릎에 매달려 울던 딸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거기 있는 것은 진실 앞에 말을 잃은 피고입니다. 죄가 밝혀질 때 사람은 이미 변명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자신이 친딸을 상대로 증언대에 설 날이 올 줄은 상상한 적도 없었습니다. 재판의 결말은 이랬습니다. 징역 18개월, 집행유예, 벌금 100만 원, 3억 원의 반환 명령, 그리고 마지막에 제 마음을 가장 차갑게 한 한 문장, 고령자에 대한 폭력 및 가해 의도를 확인, 민사기록에 등록. 저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승리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증거를 정리하는 안민호 씨 옆에서 조용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영미 쪽을 보는 것도 없었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그 애가 저를 본 그 눈, 돈밖에 보지 않는 눈, 짐을 보는 듯한 그 차가운 시선, 저는 이미 충분히 알았습니다. 젊은 가족의 평온을 어지럽히는 존재, 그게 제 직함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누구보다 빨리 법정을 나왔습니다. 가을 바람이 살며시 불어오고 서울지방법원의 계단에는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흩날렸습니다. 저는 길가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누구도 제게 주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낡은 카디건을 입고 작은 핸드백을 아는 그냥 노인에게 누가 눈을 멈추겠습니까? 하지만 저만은 알았습니다. 그 가방 안에 들어있는 USB, 그것은 과거 자신의 집이라고 불렀던 장소에서 자신의 목숨이 빼앗길 뻔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가슴속에는 아픔이 아니라 공백이 뻥 뚫려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 저는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과거 가족이 있던 그 집에. 하지만 이번에는 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별을 위해. 문 앞에 서서 철책을 살짝 쥐었습니다. 인터폰은 누르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책 너머로 안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의 모습은 이전과 변함없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 풍경 코소가 아무것도 키워지지 않았던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현관 앞에 놓인 난화분은 이미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물을 주지 않았겠지요. 민준의 자전거는 공기가 빠져 희미하게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커튼은 닫혀 있지만 저는 기척으로 알았습니다. 영미가 안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그 레이스 커튼 너머에서 그녀는 숨을 죽이고 제 존재를 버티려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어머니니까 그 호흡의 떨림마저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장난이 들통나면 제 치마 뒤에 숨던 그 애의 버릇과 같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4번 접힌 편지를 꺼내 우편함에 살짝 끼웠습니다. 아무 말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집안에서는 영미가 바닥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머리를 안고 제가 항상 앉아 자수를 하던 장소를 허전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풍경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과거 민준이 기뻐할 거라 생각하고 달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쇼핑 돌아오는 저를 맞아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먹으면 돼 라고 말당하던 저녁도 누구도 데워주지 않습니다. 이미 저는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는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물은 이미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남아있는 것은 기억의 잔향, 그리고 찌르는 듯한 침묵뿐. 나중에 옆집 박 씨가 제게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나간 날부터 그 집의 불빛은 밤새 켜져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밖으로 나오지 않아. 민준이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아. 그 집 마루대 무언가로부터 숨어 사는 듯했습니다. 영미는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없어진다는 것은 그냥 노인이 한 명 줄어드는 게 아니다. 가족의 마지막 복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저는 지금 공원 근처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넓지 않지만 조용하고 안정됩니다. 아침에는 빵집에 들르고 오후에는 호수 주위를 산책합니다. 서예도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자신의 이름을 쓰는, 그것은 나는 아직 여기 있다라는 실감을 주는 시간입니다.
최근 체조 교실에서 알게 된 사람이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분자 선생님이시죠? 옛날에 가르침 받았어요. 분자 선생님. 그렇게 불린 순간 마음이 부드럽게 따뜻해졌습니다. 밤에는 자신만을 위해 작은 반찬을 만들어 KBS 라디오를 들으며 조용히 이불에 듭니다. 누구에게도 귀찮은 놈이라고 말당하는 일도 없고, 누구에게도 재우기 위한 차를 내밀어지는 일도 없고, 거기 있는 것은 그냥 저 한 명, 하지만 평온함과 함께 사는 저입니다. 영미가 그날 제가 우편함에 남긴 편지를 읽었는지 어떤지는 모릅니다. 저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읽어주었다면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그녀의 마음 어딘가에 난 균열을 바늘과 실로 살짝 꿰매는 듯한 그런 역할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너는 과거 엄마를 귀찮은 놈이라고 불렀어. 하지만 그 귀찮은 놈 코소가 너와 고독 사이에 마지막까지 서 있던 존재였어. 저는 이미 누군가에게 사과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용서하는 것에 희망을 두는 것도 그만두었습니다. 그냥 하나만 아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자신의 발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어머니를 눈물 속에서 잃게 한 사람은 그 후에 남는 공허를 스스로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부산 남쪽에 있는 작은 요양시설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동차 소리도 없고 대신 푸른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마가렛으로 둘러싸인 중정이 펼쳐져 있습니다. 제 방은 2층, 창문으로는 완만한 언덕이 보이고 아침이 되면 부드러운 주황빛 아침 해가 낡은 기와 지붕을 감싸듯 흘러갑니다. 영미의 집을 나올 때 저는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도 말도 남기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 장소를 떠났습니다. 독이 있는 관계에서 벗어날 때 가장 성실한 선택은 용서나 설명이 아니라 조용히 떠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설에 들어온 첫날, 젊은 간호사 지은 씨가 제 손을 부드럽게 쥐며 말했습니다. 분자 씨, 여기서는 누구도 서두르지 않으니까요. 그 평범한 한마디에 저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넘칠 뻔했습니다. 첫 주간, 저는 아직 이 새로운 리듬에 익숙지 않아 아침은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차를 끓이고 혼자 툇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최용길 씨라는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원래 문학교수였다고 하며 말하는 속도도 부드럽고 눈이 아주 친절한 분입니다. 직업은 뭐 하셨나요? 라고 물어 공무원을 했어요. 퇴직 후에는 육아에 전념하고 지금은 자신을 돌보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후 매일처럼 오후에는 최 씨와 바둑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의 지지만 항상 아이처럼 웃으며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화과자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 것은 자신에 대한 상이에요. 쓴맛 나는 인생을 걸어온 사람일수록, 네. 또 정미숙 씨라는 82세 여성과도 친해졌습니다. 그녀는 과거 한복 재봉사였다고 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금도 천에 꽃자수를 놓는 그 모습은 마치 동화 속 인물 같았습니다. 그녀가 툭 하고 한 말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진짜 괴로운 고독이란네. 가족이 다 모여 있는데 자신만 보이지 않는 느낌이야.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분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 이윽고 저는 시설의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서예 교실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붓으로 쓰고 학생 자원봉사자에게는 시조를 가르치고 세대를 잇는 프로젝트에서는 아이들에게 예시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느 날
6살 남자아이 지호가 옆에 앉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이 있어? 저는 그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옛날에는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아이만 기억하고 싶어. 밤이 되면 저는 매일 일기를 몇 줄만 씁니다. 원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의 바람이 어떤 냄새였는지, 어떤 웃는 얼굴을 만났는지 그것을 적고 있을 뿐입니다. 폭풍을 뚫고 나온 인간이니까 미풍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어느 날 지은 씨가 방에 작은 꽃다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손으로 쓴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분자 씨는 줏도 제 동경이에요. 사람을 소중히 하는 것을 옆에 있어서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을게요. 저는 그 카드를 살짝 쥐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의 인생은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해진 듯해서 마음속에 작은 불빛이 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꽃다발은 영미로부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마음속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혈연이 없어도 진짜 친절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은 아직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해주었으니까. 제 방벽에는 한 장의 흰 한지가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붓으로 쓴 한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용서해왔다. 자신의 마음의 비주로 목숨을 잃을 뻔할 때까지. 매일 아침 그 말을 바라보며 저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사는 것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게 아니다. 잘못된 사랑으로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이미 영미에게 사과받고 싶지 않습니다. 사회가 그녀를 재판할지 어떨지도 제게는 관계없습니다. 제가 그냥 알고 싶었던 것은 자신의 친절을 침묵이나 참음 속에서 묻히지 않았다. 그 사실뿐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의 저처럼 어머니로서 믿고 주고 그리고 배신당한 경험이 있다면 제발 기억해 주세요. 친절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 친절을 누구에게 줄지 그것만은 착각하지 말아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제발 어딘가의 세상에서 혈연이 아니어도 조금의 온기가 당신에게 닿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